그녀가 빼앗은 것, 내가 되찾은 것. 48세, 나는 남편을 빼앗긴 후 완벽한 복수를 했습니다. 여자의 복수는 무섭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복수 같은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냥 울다가 잊고 사는 거지.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냥 울다가 포기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어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통쾌하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을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준 이야기. 길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48살이에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됐고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어려요. 올해 38입니다. 이름은 정민혁. 연하남 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민혁이는 28이었어요. 저는 38이었고요. 10살 차이. 주변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연하남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남자가 젊으니까 바람필 거라고. 지금 좋아도 나중엔 늙은 아내 싫어할 거라고. 온갖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민혁이가 좋았거든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무엇보다 저를 좋아했어요. 진심으로요.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민혁이가 먼저 고백했어요. 누나 좋아해요.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28 청년이 38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민혁이는 진지했어요. 몇 달을 매달렸거든요. 결국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썼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됐으니까요.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혁이가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거든요. 뭐든지 해줬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념일마다 꽃도 사오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하남 편 최고라고. 나이 차이가 뭐가 대수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39에 결혼했으니 쉽지 않았죠. 시험관도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결국 아이 없이 둘이 살기로 했습니다. 민혁이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그 말 믿었어요.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저는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 10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민혁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야근이 늘었습니다. 원래도 바쁜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유독 심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야근이었거든요. 주말 출근도 자주 했고요. 저는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민혁이가 다니는 회사가 꽤 큰 곳이거든요. 광고 대행사예요. 바쁜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이상했어요. 핸드폰을 안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거실에 던져놓고 다녔어요. 저한테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자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러지? 뭘 숨기는 거지? 하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설마 바람이겠어. 우리 민혁이가 그럴 리 없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의심하면 안 된다고. 믿어야 한다고. 그게 바보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혁이가 야근한다고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집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문득 출출해지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어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랑 과자를 샀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민혁이 차였어요. 검은색 SUV. 번호판도 똑같았어요. 민혁이다. 야근한다더니 왜 여기 있지? 근처에 볼 일이라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차 안에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민혁이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봤나? 다시 봤어요. 여자였습니다. 젊어 보였어요. 머리가 길었고, 차 안에서 민혁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민혁이한테 뭔가를 했어요.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편의점 봉투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지? 저게 뭐지?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저건 민혁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민혁이었습니다. 저 차, 저 옷, 저 옆모습. 10년을 봐왔으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저한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텄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이었거든요. 10년을 믿었는데, 10년을 사랑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는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약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다가 세수를 해서 눈이 부은 걸 들킬까봐 불을 끄고 있었거든요. 민혁이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바로 씻고 자러 갔어요. 저는 그 옆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혁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대신 카드 내역을 받습니다. 민혁이 카드가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가족 카드라서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음식점, 카페, 호텔, 호텔이요. 모텔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호텔, 모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잖아요. 일주일에 2~3번은 꼭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호텔에서, 모텔에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미칠 것 같았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했어요. 민혁이 회사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같이 차 타고 다녔으니까. 야근 핑계를 대는 걸 보면 회사 동료일 거예요. 저는 민혁이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고요.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그녀를 찾았습니다. 김세아, 28세, 디자이너, 입사 2년 차. 사진 속 얼굴이 그날 밤 차 안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긴 머리, 작은 얼굴, 예쁘장한 외모. 28살이면 민혁이보다 10살 어린 거예요. 저보다는 20살 어린 거고요. 38 남편이 28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48인데 20살이나 어린 여자한테 남편을 뺏기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 여자한테 가는 거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벽에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모른 척 해야 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유리해지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몇 주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카드 내역, 민혁이가 집에 없었던 날들,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다 기록해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민혁이 핸드폰을 봤어요. 민혁이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생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김세아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눈이 돌아갔어요.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오늘 밤 만날까? 응. 어디서? 그 호텔. 알았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요. 민혁이가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하던 그 말을 다른 여자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나한테 했던 말인데 이제는 저 여자한테 하고 있었어요. 더 밑으로 내렸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 뽀뽀하는 사진, 호텔 침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 저는 더 이상 못 봤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장실에서 샤워 소리가 났습니다. 민혁이가 아직 씻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했나? 10년을 같이 살았나? 낯설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졌습니다. 이 집도, 이 가구도, 저 샤워 소리도 다 낯설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뭔가를 해야 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지웠어요. 복수? 내가? 말도 안 돼.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복수, 복수, 복수. 왜 내가 당해야 해? 왜 내가 울어야 해? 왜 내가 참아야 해? 저 사람들이 잘못했잖아.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피해자처럼 살아야 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 복수하자. 똑같이 당하게 해주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느끼게 해주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행할 수는 없었어요.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똑같이 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느낀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치는 것, 김세아한테 직접 가서 뺨 때리는 것, SNS에 둘의 관계를 폭로하는 것, 다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건 순간의 분풀이일 뿐이에요. 진짜 복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특히 김세아. 그 여자한테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그 여자도 배신당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 여자도 남자한테 버림받게 해주면 되잖아. 내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면 돼. 그 방법을 생각했어요. 김세아가 민혁이랑 결혼하면 그 결혼을 망가뜨려주면 돼. 다른 남자를 붙여서 김세아가 바람 피우게 만들면 돼. 그러면 민혁이가 배신당하는 거잖아. 내가 당한 것처럼. 완벽한 복수야. 저는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민혁이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이혼? 내가 이혼 얘기를 꺼내기 전에 민혁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어요. 모른 척하면서요.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다른 사람이요. 저는 비웃음이 났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민혁이가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이름은 말 안 할게. 그냥 그렇게 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웃겼습니다. 미안하면 안 했어야지. 미안하면 바람 안 피웠어야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참았습니다. 폭발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안 돼. 아직은 내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안 됐어. 일단 이혼은 해줘야 해.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요. 민혁이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난리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말했습니다. 위자료. 그리고 이 집.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렇게 해줄게. 너무 쉽게 수락하더라고요. 빨리 이혼하고 저 여자한테 가고 싶었나 봐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서류 준비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민혁이가 서두르더라고요. 저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요. 한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서류 한 장으로, 도장 하나로 10년이 끝났습니다. 허무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복수를 준비해야 했으니까. 이혼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세아가 임신을 했다고요. 민혁이 아이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시험관까지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는 금방 임신을 했어요. 28이니까, 젊으니까 쉽게 됐겠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불공평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저 여자는 다 가지는 거야? 내 남편도 빼앗고, 아이까지 생기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가 있으면 더 좋아. 더 아플 테니까. 잃을 게 많으니까. 더 완벽한 복수가 될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 곧 내 차례야. 김새아. 너도 내가 느낀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 민혁이와 김새아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결혼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와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재혼한 거예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SNS로요. 김새아 SNS가 있었거든요. 비공개가 아니라서 다 볼 수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민혁이랑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하객들한테 축하받는 사진.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웃어. 지금 행복해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내가 울 차례니까. 저는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새아한테 남자를 붙여야 했어요. 잘생기고 젊은 남자를. 김새아가 혹할 만한 남자를. 그런데 그런 남자를 어디서 구하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이혼 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화장도 잘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달라졌어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어요. 살을 뺐습니다. 피부과도 다녔어요. 레이저 시술도 받고, 보톡스도 맞고, 최대한 관리했습니다. 머리도 바꿨어요. 염색하고 커트하고,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옷도 바꿨어요. 예전에 입던 아줌마 같은 옷 다 버리고 세련된 옷으로 바꿨습니다. 화장도 배웠어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거울을 보니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에 지친 주부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세련된 여자가 거울에 비쳤습니다. 48이지만 40 초반으로 보였어요. 관리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뭐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좀 관리했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그 말은 안 했습니다. 변신한 후에 저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최준영, 32살,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모델 같은 외모였어요. 제가 가입한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준영이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등산 자주 하세요? 누나라고 불렀어요. 제가 48인 줄 모르고 40 초반인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요즘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준영이는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연예인 뺨치는 외모였어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눈여겨봤어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김세아한테 붙일 사람으로.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준영이랑요. 등산 동호회 모임에 자주 나갔어요. 준영이가 있을 때마다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꽤 친해졌습니다. 준영이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매력 있으시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일단 친해지는 게 먼저였어요. 준영이와 더 친해진 후에 저는 슬슬 떠봤습니다. 준영 씨,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왜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잘생겼는데 왜 없나 싶어서. 준영이가 웃었어요. 눈이 높아서 그래요. 쉽게 안 만나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높구나. 그럼 더 좋아. 김세아 같은 여자면 마음에 들겠네. 예쁘니까, 젊으니까. 저는 천천히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준영이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복수를 도와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준영이한테 일거리를 소개해줬어요. 알고 보니 김세아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민혁이 회사에서 광고 촬영 때 외부 포토그래퍼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보를 알아냈어요. 예전에 민혁이 회사 사람들하고 안면이 있었거든요. 회사 행사에 몇 번 갔었으니까요. 그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민혁이 회사에 준영이를 추천했어요. 실력 좋은 포토그래퍼 있는데 써보시라고. 포트폴리오도 좋고 가격도 괜찮다고. 회사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준영이가 민혁이 회사 일을 맡게 됐어요.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예요. 준영이가 민혁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광고 촬영을 맡았어요. 김세아가 디자이너잖아요. 광고 촬영이면 디자이너도 참여하겠죠. 자연스럽게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준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그 회사 분위기 좋네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랑 일해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광고팀이랑 디자인팀이랑 같이 해요. 디자인팀에 김세아라는 분 있는데 일 잘하더라고요. 저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김세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예쁘고 일 잘해요. 근데 결혼했대요. 아이도 있고요. 아쉽네요.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쉽다고? 잘 됐네.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저는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결혼했으면 어때요?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죠. 일하면서 자주 보면 친해질 거예요. 준영이가 웃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영이는 민혁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포토그래퍼로서 인정받았거든요. 정규 외주업체로 계약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세아와도 친해졌습니다. 준영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세아 씨랑 요즘 자주 얘기해요. 일 때문에 만날 일이 많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남편 얘기는 안 해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가끔 해요. 근데 뭔가 좀 불만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잘 안 온다고, 아이 육아도 혼자 한다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남편이 바쁘다고? 민혁이가? 뭐가 바쁜데? 아마 또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니겠지. 바람둥이는 안 바뀌거든요.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워요. 저한테 그랬듯이 김세아한테도 그럴 거예요. 저는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마음 열거든요.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저는 괜히 챙겨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야.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준영이와 김세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거든요. 누나, 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요? 세아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결혼한 사람인 거 아는데 자꾸 신경 쓰여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매력 있는 사람이면 신경 쓰이는 거죠. 근데 결혼한 사람이니까 조심해요.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도, 김세아도, 둘 다요.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회사 워크숍이었습니다. 1박 2일로 떠나는 워크숍. 준영이도 참여했어요. 외주업체로서요. 김세아도 당연히 갔고요. 워크숍에서 술을 마셨대요. 다 같이 회식을 했는데 김세아가 많이 취했다고 해요. 준영이가 부축해서 숙소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리고 그날 밤 둘 사이에 일이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누나, 저 큰일 났어요. 세아 씨랑 그렇게 됐어요. 저는 놀란 척 했습니다. 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취해서 숙소에 데려다 줬는데 세아 씨가 울더라고요.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위로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는 척 했습니다. 어휴, 어떡해요.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세아 씨가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다. 첫 번째 단계 완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돼. 준영이와 김세아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워크숍 이후로도 몰래 만났어요. 준영이가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누나, 저 세아 씨랑 계속 만나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세아 씨는 이혼할 생각 있대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아직은 모르겠대요. 아이가 있어서 쉽지 않다고. 근데 남편한테 정 떨어졌대요. 맨날 바쁘다고 안 들어오고, 집에 와도 아이 안 돌보고, 자기만 힘들다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민혁이가 그렇지. 나한테도 그랬으니까.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무관심해지고, 그러다가 다른 여자 만나고, 패턴이 똑같네. 저는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세아 씨가 마음 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곧 터질 거야. 그리고 결국 터졌습니다. 민혁이가 김세아와 준영이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김세아 핸드폰을 봤나 봐요. 저처럼. 민혁이가 김세아한테 따졌다고 해요. 준영이한테 들었거든요. 누나, 큰일 났어요. 세아 씨 남편이 알았대요. 저는 놀란 척 했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어떻게 됐대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세아 씨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남편이 난리쳤대요. 이혼하자고 했대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혼. 드디어. 내 계획대로야. 저는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세아 씨 옆에 있어줘요. 지금 힘들 거니까.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럴 거예요. 저 세아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혼하면 저랑 같이 살자고 할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게 내 계획이니까. 김세아와 민혁이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치열했다고 해요. 양육권 문제로 싸웠거든요. 아이가 있으니까. 결국 양육권은 민혁이한테 갔어요. 김세아가 바람핀 게 증명됐으니까. 유책 배우자가 됐거든요. 김세아는 아이를 뺏겼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얼마나 아팠을까요? 솔직히 조금은 동정이 됐어요.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게 복수였습니다. 김세아도 잃어봐야 해. 내가 잃은 것처럼.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고, 전부 다. 김세아는 이혼 후에 준영이랑 살기 시작했어요. 준영이가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둘이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저한테 연락했거든요. 이혼하고 3개월쯤 후에요. 누나, 저 세아 씨랑 헤어질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준영이가 말했어요. 세아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 생각에 매일 울어요. 저한테도 예민하게 굴고 저도 힘들어요. 이러다간 서로 망가질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힘든 시기니까. 근데 준영 씨가 결정해요. 본인 인생이니까. 준영이가 말했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결국 준영이는 김세아를 떠났습니다. 3개월 만에요. 김세아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아이도, 새 남자도, 전부 다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끝났구나. 내가 느낀 고통을 이제 그 여자도 느끼겠구나.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모든 걸 잃는 기분,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 이제 알겠지. 시원했어요. 솔직히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어요. 이게 끝인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복수가 끝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으로요. 수진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전처럼. 나 얘기 좀 하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만날까 말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혁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수진아, 너 많이 달라졌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좀 관리했어요. 민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 요즘 힘들어. 세아한테 배신당했어. 다른 남자가 있었대.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랬어요? 힘들겠네요. 민혁이가 말했어요. 그때 내 심정을 이제 알겠어. 배신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미칠 것 같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민혁 씨.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늦었어요. 2년 전에 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뭔 소용이에요.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저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배신당하는 기분 어때요? 민혁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저는 말했습니다. 김세아가 바람 피운 그 남자.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민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웃었어요. 민혁 씨가 저한테 한 짓 똑같이 해준 거예요.
민혁 씨도 배신당해 봐야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민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그런 짓을 했어? 일부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부러요. 복수예요. 민혁 씨가 저한테 한 짓에 대한. 민혁이가 일어났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가 먼저 그랬잖아요. 저한테 먼저 그랬잖아요. 저는 똑같이 한 것뿐이에요. 민혁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뭐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민혁 씨가 잘못한 거지. 민혁이가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어요. 카페 문을 쾅 닫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민혁이랑의 관계도, 복수도, 전부 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복수라는 게 맞는 걸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시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후회는 안 했습니다. 저도 당했으니까요. 10년을 믿었던 남편한테 배신당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당하고만 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했어요.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분하지 않아요. 제가 당한 만큼 돌려줬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랑 집으로 생활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만해요. 일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다녔던 회사에서 다시 일해요. 파트타임으로요. 나이가 많아서 정규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 좋아요. 운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헬스장 매일 가요. 건강해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가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외롭지 않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남편 없으면 못 살 줄 알았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자유롭기도 하고. 제 인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민혁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세아는 어떻게 됐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 사람들 인생은 그 사람들 거예요. 저는 제 인생만 신경 쓸 거예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에요.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제 인생이 낭비되니까. 저는 앞으로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그렇게 살 거예요. 48이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시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배신당한 분이 계실까 봐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허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수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변하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저도 복수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외모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복수 때문에 시작한 변화였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좋은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마세요. 울어도 돼요. 힘들어해도 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변하세요. 더 멋진 사람이 되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게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예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세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